네, 무효 취소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법률행위, 그 원리변동, 넓게 보면 이제 민법 총칙 파트인데요. 맨 마지막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기한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를 하자마자 법률행위를 하면은 바로 권리 의무의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그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을 하면서 X 물건을 뭐 증여를 해요. 갑이 을한테 뭐 X 물건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매매하기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3월 1일 날 뭐 증여나 매매 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매매가 되겠죠. 그냥 주기로 했으면 이제 증여가 되겠죠. 증여가 됩니다. 증여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이행을 3월 31일 날 물건 언제 주기로 했느냐? 이때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증여에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 채권은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채권은 발생을 합니다. 즉 권리 의무는 발생한다는 거죠. 채무. 그러니까 3월 1일 날 증여계약을 통해서 을은 바로 X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갑에게 이전해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갑은 X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이행기가 3월 31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을은 이때 발생하는 채권은 3월 31일이 되면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 법률행위와 동시에 바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X 물건이요.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바로 그냥 지금 당장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을이 승낙하면 바로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다만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이행기 때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증여를 하면서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단서를 달았던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당장 을이 갑한테 X, 즉 1,0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험에 합격해야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부가해서 이런 내용, 부가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이렇게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관, 그 계약 내용에 부가해서 이제 계약의 내용을 한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는 그러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그때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해서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증여 당시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요, 매달 너한테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죠. 100만 원씩을 주겠다. 언제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을 통해서 을은 아직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을은 갑에게 100만 원씩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에 대한 권리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계약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했다가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을은 갑에 대한 권리가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때로는요, 이렇게 그 법률행위, 증여의 효력이죠.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계약도 증여 계약이 되는 거죠. 그냥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효력이 어떻습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권리 의무. 여기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합격하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은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100만 원을 주겠다.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안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은 효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것이 단서를 붙여가지고 때로는 그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효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내용에 부가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효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법률의 내용에 부과된 내용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보죠. 갑이 그한테 1,000만 원을 주는데요. 그 1,000만 원을 주는데 이런 걸 달았어요. 단서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제3자예요. 갑돌도 아니고 병이 사망하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은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요. 병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죠. 이때 병이 사망하면은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다. 언제까지? 병이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병이 사망하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달 100만 원씩을 어른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했다가 병이 사망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100만 원에 대한 권리, 매달 1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효력이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서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의존시켜 놓은 거죠. 병이 사망하면이라는 것에 의존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관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에 부과시켜 놓은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자, 그러면 부관에 대한 개념을 좀 보죠. 부관에 대한 개념. 근데 부관과 관련돼서요, 이제 개념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과 병이 사망하면 이걸 두 개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것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한다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또 합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부관.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해요. 시험에 합격이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실, 시험에 합격이라는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부관,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하나의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병이 사망하면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병이 사망, 이것도 불확실합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언제 죽을지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해요. 그러니까 요 사실과 요 사실을 구별하면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병이 사망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언제 올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일단 확실하죠. 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켰을 때 이거 확실한 사실의 부관, 이런 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 그래서 부관에는 크게 이렇게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면은 조건이라고 하고, 권리의,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그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놨을 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놨을 때, 이 확실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에는 조건과 이제 기한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죠. 이걸 길게 하게 되면은. 자, 부관이란 뭐냐? 개념을 보면요. 부관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그 효력이죠, 효력.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병이 사망하면 이건 장래의 문제죠.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켜요.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켜서 법률행위에 부과시켜 놓은 부관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장래의 사실이요. 불확실한 사실이면 이 장래의 사실이죠. 여기는 효력이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으면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켰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한다. 기한. 이렇게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 조건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때 그 효력의 발생을 의존시켜 놓으면요. 발생을 의존시키게 되면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그 효력의 소멸을 의존시키는 조건. 그 효력, 법률행위 효력의 그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면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자, 정지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정지 조건이 되겠죠. 효력 발생. 시험이 합격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그 조건이에요. 때로는 효력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효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징역계약을 이때 합니다. 징역계약을 이때 하면서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한다. 이것이 조건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권리가 발생하니까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권리가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정지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해제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해제 조건은 만약에 해제 조건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징역계약을 이때 징여가 있었죠. 징여 여기서 조건의 성취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징역계약을 통해서요. 일단 징여하기로 했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의 권리는 발생을 합니다. 권리가 발생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된다. 즉 해제가 된다는 거죠.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해제가 된다.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똑같은 걸로 해서 기한도 이제 두 가지로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징여를 하기로 했는데 사망하면 그랬습니다. 사망. 이때 사망시가 되겠죠.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기한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기한이 도래합니다. 기한은 반드시 오는 거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기 때문에 언제 사망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사망은 합니다. 그래서 기한에 있어서는 기한의 성취 이런 말을 안 해요. 조건은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합격하지 못하면은 조건의 이제 불성취가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면 성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불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불도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한의 성취, 불성취. 기한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뭐 성취, 불성취라는 말도 아니고 기한은 반드시 이렇게 도래한다는 거죠. 도래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도래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병이 사망하면은 1,000만 원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권리가 없겠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요. 반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다가 병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원래 권리가 발생을 했어요. 죽기 전까지는 계속 권리가 있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즉 병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우리는 시기라고 하고요. 시기라고 하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 이것을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그래서 시기와 종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조건과 기한은 또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구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죠.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랬어요. 내일 비가 온다면. 자, 내일 비가 온다면은 조건이 되겠습니까? 기한이 되겠습니까?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을 빼고요. 비가 온다면 그랬어요. 비가 온다면은 너한테 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비가 온다면. 자, 비가 온다면 그랬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 번은 오겠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비는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면은 조건이 되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비가 온다면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 이것은 기한이 됩니다. 기한. 다만요. 이 기한에는요, 다시 둘로 나눠요. 둘로. 자, 기한은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비가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또 병이 사망은 언젠가는 하긴 할 텐데 언제 사망할지를 몰라요. 자, 이렇게 기한이 있긴 하지만 그 기한이 언제 올 줄을 모르면 이것을 우리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불확정 기한.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10월 1일이 되면, 12월 1일이 되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자, 내년 1월 1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오게 되겠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 기한을 아는 거죠. 확정적이죠. 내년 1월 1일, 내년 2월 1일. 이렇게 날짜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확정 기한.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날짜로 만약에 잡혀져 있으면 이거는 확정 기한이 될 것이고 불확정 기한 이렇게 사망하면 비가 온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면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정 기한, 사망하면, 비가 온다면 이것과 조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확정 기한이 되고 이건 기한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지만은 이런 불확정 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쉽게 바라보면은 불확정 기한과 조건을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기와 발생시키면 시기, 그 다음에 소멸시키면 종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한 그러면은요, 시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기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시기가 도래하면은 이제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이행기하고는 구별을 합니다. 단순히. 자, 3월 1일 날 증여계약을 한 다음에 3월 31일 날 X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3월 31일은요.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기한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권리가 발생해야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증여계약을 통해서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하고 그냥 아무런 조건 기한도 없이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하고 물건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3월 31일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이행기를 정한 것 뿐인 거죠. 증여를 했을 때 바로 권리는 발생을 하고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죠. 매매 계약을 하면 바로 권리는 발생하고 다만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했으면 이행기만 이때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행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한은 아닙니다. 기한은 아니에요. 기한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법에서는 이행기와 기한을 혼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기도 기한의 범위로 포함시켜가지고요, 그냥 넓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행기와 기한은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행기도 기한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행기도 그냥 기한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와 종기는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통 날짜를 정하면 이렇게 시기와 종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1월 1일 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X 물건에 한 달 월세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요. 만약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계약함과 동시에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사하는 거 아니죠? 이때는 계약만 하고 어떻습니까? 입주는 언제 하기로 했느냐? 들어가서 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3월 1일 날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 이제 시작되는 건 언제입니까? 이때는 계약만 했고요. 임대차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3월 1일부터 이제 임대차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을이 들어가면서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지급하고 이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3월 1일 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년이 지난 3월 1일 이때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요. 이것은 하나의 이행기일 뿐입니다. 이행기일 뿐인데 이것을 우리는 시기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종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행기도 이 기한과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혼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적으로 혼동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게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많이 사용하잖아요. 임대차 시기가 언제냐, 종기가 언제냐,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시기와 종기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차 관계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월세 지급해야 되겠죠. 월세 지급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어떻습니까? 임대차 관계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시기종기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지향과 조건, 조건과 기한에서는요,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그래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 또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부과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하고, 이때 장래 사실이 확실하면 조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하고요. 다시 조건과 기한은 이제 다시 구분을 하게 되면 그 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우리는 정지 조건, 소멸을 의존시키면 해제 조건, 발생을 의존시키는 기한은 우리는 시기, 소멸을 의존시키면 우리는 종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종기. 자, 그러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 자, 기한이 있었을 때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들을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책을 가지고요. 145페이지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매도인 사례 보시면 토지 두 필지 101번지 102번지를 매수인이 5억 원에 3월 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의 일부인 특약사항으로서 이건 이제 특약을 하는 거죠.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병이 사망하면 특약을 하게 됩니다. 특약을 하는데 첫째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잔금을 지불한다.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허가를 받으면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허가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겠죠. 이것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이 되겠죠.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된다는 것인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은 잔금을 지급한다.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102번지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건물의 노령의 세입자가 사망하면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했다. 사망하면 철거하여 인도. 사망하면 그랬죠. 그래서 사망하면 철거한다. 그러면은 사망은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하면은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됩니다. 시기. 이렇게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담은 부담 단어의 부관으로 보긴 합니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부담은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둘째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보죠. 자, 조건은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면은 조건이 되는 거죠. 밑에는요, 건축 허가 여부나 양도세 납부 여부는 조건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양도세 납부 여부는요, 이것은 부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모르셔도 돼요.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부담으로 보게 되면은 조건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 허가 여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건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이것을요, 이건 부담으로 보지만 만약 이것을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요, 조건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만약에 조건으로 보게 되면요, 이행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소멸시키는 거죠. 효력이 무효가 된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해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조건 기한과 별도의 또 다른 어떤 부관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조건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해제 조건이 되겠지만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 기한 보시면은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면 우리는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기한이 됩니다. 자, 조건의 종류는요,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밑에 해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면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우리는 정지 조건. 밑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 것, 즉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 예는요, 쟤는 시험에 합격하면 그랬는데요. 요런 예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분 매매예요. 할부 매매를 말합니다. 할부 매매는 매수인이 할부금 안납을 하면 매수인에게 별도의 의사 없이 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부 매매가 대표적인 정지조건부 행위가 됩니다. 자, 할부 매매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요, 할부 매매가 이제 정지조건부 행위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냉장고를요, 할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자, 하이마트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냉장고를 할부로 샀습니다. 자, 할부로 사자마자 어떻습니까?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인도를 받았어요. 할부로 사도 일단 인도를 하죠. 그러면요, 인도를 하게 되면 이제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매달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10번의 이제 할부금을 내면은요, 할부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법률 관계가요. 자,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는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완납을 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완납. 이때 이제 완납을 하게 되겠죠. 완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할부로 샀을 경우에는 아직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여전히 매도인, 물건 파는 쪽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을이, 소비자가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그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완납하면은 소유권이 발생을 해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완납은 어떻게 됩니까? 정지 조건이 되겠죠. 정지 조건.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요. 지금 할부 매매가 이루어졌죠. 할부 매매. 이 할부 매매도 매매죠. 그러면 이 할부 매매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매매가 되겠죠. 조건. 그러면은 이 할부 매매를 정지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정지조건부 매매. 이 정지조건부 매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즉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을에게 비록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세탁기라고 했죠. 세탁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어요. 유보라는 말은요, 보유라는 말. 유보. 그러니까 법이 참 어려운 말들을 많이 씁니다. 보유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유보가 되겠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나 유보나.
그러니까 할부금을 안 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할부 매매 그 자체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루어지는 매매가 되겠죠. 완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한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래서 할부 매매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보유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완납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매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지조건부 매매. 정지조건부 매매가 되겠죠.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정지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지조건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납하면은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특별한 행위 필요 없어요. 완납함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자, 해제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그 조건이 때로는 해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해제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할부 매매는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요. 거기 밑에 있는 약혼 반지의 수수입니다. 약혼 반지.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때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가족법상 계약이죠.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어떻게 돼요? 혼인을 하는 거죠. 이때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약혼을 하면서요. 예물을 수수했어요. 예물을 수수합니다.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어떤 대가를 가지고 대가가 있어서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물 수수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 그냥 주는 거죠. 예물은. 일방만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여로 취급을 합니다. 약혼 예물 수수는. 그런데 만약에 증여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이제 증여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 이 사람들은 예물 계속 가지면 되겠죠. 혼인을 하게 되면은 계속 예물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인이 불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약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약혼을 하고 나서도요. 나중에 파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혼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의 불성립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혼인의 불성립의 조건이 됩니다. 자, 혼인의 불성립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줬던 예물들 서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혼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약혼하면서 줬던 예물들을 혼인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약혼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이 증여는요. 혼인이 성립이 되면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서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면은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버립니다. 해제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혼인이 불성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증여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없었던 것으로. 따라서 이 증여는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이때 혼인의 불성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죠.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권리가 소멸돼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즉 혼인의 불성립이 해제의 조건이 되는 거죠. 혼인의 불성립은 일단 조건이지만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봅니다. 물론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약혼은 이거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물은.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돌려줄 필요가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혼인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자, 한 달 있다가 이혼을 한다. 자, 이혼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자마자 서로 별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려면은요, 당사자들끼리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있죠? 뭐 있습니까? 사랑과 전쟁 보면은, 신구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신구.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 봅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혼인을 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 있으면 바로 도장 찍으면요, 그래서 신고하면 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혼이 되는데, 하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되기 때문에요. 한 달 있다가 이혼이 됐다랄지, 두 달 있다가 이혼이 됐다는 것은요, 이미 결혼하자마자 파탄 상태라는 거죠. 별거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한 거죠.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반환할 필요가 없느냐? 1년간은 잘 살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판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불성립이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결혼 혼인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혼인신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별거로 들어갔다든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으면은요, 한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반환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혼인이 아예 처음부터 성립을 안 해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약혼 반지의 수수. 약혼 반지니까 어떻게 돼요? 약혼 이해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징역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해제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한도 어떻습니까? 발생시키는 것은 시기, 소멸시키는 것은 또 종기 이렇게 있는데, 책에는요, 지금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만 잠깐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방금 했던 거죠.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양거리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죠. 자, 책에는요, 그냥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는 단순한 개념만 있는데, 그 기한도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기한의 도래가 됨으로써 그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면은 시기, 소멸시키면 종기가 된다. 다시 또 기한은 그 기한이 반드시 도래하기입니다. 확실하지만은 그 기한 도래 시기가 확정적이면, 날짜로 되어 있으면 확정기한, 또 비가 온다면, 사망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긴 오되 확정적이지 않으면 이것은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특히 불확정기한과 조건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잘 구별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밑에 참고해가지고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취득시효는요, 우리 민법의 시험범위에 해당되고,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요, 근데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요, 우리가 물권법 또 채권법 하다 보면은 소멸시효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니까 그 개념만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시효라는 개념이에요. 시효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면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인데,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요, 시간의 경과, 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의 경과가 되면은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효력을 줍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효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에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력이 됩니다. 그 효력은 시간의 경과. 나의 의사와 상관없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그 효력은 법률의 규정.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효력이지 나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그 효력이 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주게 되면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력을 주게 되면 우리는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라고 해요.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즉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반대가 되겠죠. 권리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됐을 때는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그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효력을 준다는 거죠.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는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 모두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물권 중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물권, 민법상의 물권은 이제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8가지의 물권, 민법에 규정되는 8가지 물권, 이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 물권 중에서요, 딱 2가지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딱 2가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이제 채권이 걸리고요. 물권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요,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총칙에서.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요, 우리의 시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개념들은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을 하다 보면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취득시효하는 경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권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취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권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물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되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시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다시 다루고요. 소멸시효는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권법, 물권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요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요, 민법 총칙에 해당하는 그 권리 변동, 특히 법률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잠시 후부터는 물권법에 관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